있습니다. 경남 김해, 경북 고령, 전북 남원 등 7곳의 고분들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주변국가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등재는 석굴암과 불국사, 조선왕릉 등에 이어 우리나라에선 16번째 등재입니다. 네, 김영미님 바사삭 하세요 하셨는데 김영미님도 바사삭 하세요. 네, 가을사랑님 감사합니다. 마중물님, 밥은 어디 가셨나요? 비가 그쳐서 뽀송뽀송한 월요일입니다. 뉴바 하셨고요. 네, 재현이, 연선이, 에리 아빠님, 네, 사랑합니다. 가능날 곰팡이님, 미라클님, 네, 박인규님, 어서오세요. 참참님, 응원 감사합니다. 마루아님, 박인규님이 튀김옷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신버기님 바사삭 안녕하세요. 네. 우상혁 선수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선영님이 상기시켜 주셨어요. 이사나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셨네요. 네, 사진으로 보니까 저 아름답죠. 고분군들이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네. 9월 18일 월요일 뉴스 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를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보 오뉴완.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오늘은 제가 뉴스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이 오늘 오전 9시로 종료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됐었죠. 이번 파업은 평균 70%대에 그쳤던 열차 운행률을 보였는데요.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TX는 오후 5시부터, 일반 열차와 화물 열차는 오후 6시, 수도권 전철은 밤 9시부터 정상적으로 운행될 전망입니다. 열차 파업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정상화될 거라고 하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철도노조는 당초에 수서행 KTX 운행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4조 2교대 근무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엔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이 2018년도에 공개된 바 있죠. 당시 송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송 전 장관들이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참석자에게도 결국 서명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59조 원가량 덜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341조 4천억 원으로 예측했는데요. 당초 전망치인 400조 5천억 원에서 59조 1천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전망보다는 14.8%가 부족한 건데요. 올해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 정부는 추경 예산안 편성 없이 세수 결손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4박 6일간의 일정인데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밝혔는데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뒤 나온 윤 대통령의 첫 공식 반응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러 교류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21일 목요일 새벽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러 군사교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미국과 일본 등 동맹 우방국들과 다양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30개국 이상의 양자회담을 통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도 호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여의도 정치권 이슈 풀어보는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차가 막히셨나요? 아니요, 좀 늦었습니다. 취재 갑자기 마지막에 막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안 끊는 분위기지만 그럼 그 전화가 다 끝난 다음에 막 그럼요. 움직여야 돼서 그럴 때 조금 늦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이 늦었나요? 늦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안 이제 늦었어요? 주차하고 계시다 그래서 네. 마음이 아니, 어떡하지? 저기 이러고 있었다가 시청자분들께 또 청취자분들이 잘 곤란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 미미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네. 탈레모님 황야의 장윤성 기자라고. 황야는 아닌데 네. 근데 저는 이제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막 여러 꼭지를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안이 다 다르니까 이제 전천후로 취재를 해야 돼서 그거는 좀 예전보다는 더 어렵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쨌든 뭐라 그래야 되지? 정규직 기자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어렵더라. 일이 많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중물님이 1호 튀기모 패널 장윤선님 격하게 환영합니다 하셨고요. 네. 참차님이 여행하기 좋은 날씨인데 불철주야 취재하시는 장 기자님께 미안하다고 건강은 챙기시냐고 걱정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네, 많이 미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정말 너무 요새 가을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고 싶은 날씨긴 하죠. 네, 그런데 근데 또 정세가 전국이, 네, 정세가 참 기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뭐 하여튼 이쪽에 연관돼 있는 현업인들은 움직이기 참 어려운 정세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주말에 정말 네. 스트레이트가 툭툭툭툭 올라오더니 그러니까요. 오늘 오전이야말로 막 속보가 쏟아지는 네, 네. 분위기였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랑은 장윤선 기자님이 나오신다. 다행이다. 무슨 또 어떤 말씀? 얘기를 어떤 취재를 또 해갖고 오셨을까 네. 좀 얘기를 들어보자 싶었는데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할게요. 19일째 단식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네. 이제 구급차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송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예. 뭐 거의 그때 끝까지 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 자동차 기름으로 치면 완전히 MT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제 실려 가신 것 같고요. 네. 원래 금요일만 하더라도 주말 사이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의료진이 한 2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아마도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정치인들 얘기가 있었는데요. 안 되면 강제로라도 끌고 가야겠다라는 게 이제 정성호 의원의 판단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본인 의사가 너무 강하고 그래서 억지로 움직이다가 혹시라도 또 그 사이에 스트레스가 더 많아져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강제로는 못했던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새벽인 것 같습니다. 6시 57분인가요? 그때 약간 상태가 혼수 상태 비슷하게 돼가지고 일단 병원으로 이제 긴급하게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갔다가 녹색병원으로 옮겨서 거기는 또 워낙 운동사회에 계신 분들이 네.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 병원이기도 하고 거기 이제 단식 전문 의사들이 그쵸. 있는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의사들한테 이제 집중 케어를 받는 뭐 이런 상황인데 천준호 비서실장에 따르면 본인이 단식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단식을 또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의사를 그 전에 비치긴 내비쳤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링거를 맞고도 계속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한데, 여하튼 상당히 전국이 안 좋다, 매우 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과거에도 이제 정치인들이 단식을 결행할 때,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말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반대 진영에서 와가지고. 많이 말렸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 뭐 이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건 참 인면 수심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최소한 와서 뭐 그러니까 뭐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하고 SNS로 얘기한다고 해서 단식을 중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이정현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했던데 김기현 대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가서 이제 그만 단식하시고 같이 일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모를까. 그전에는 사실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참 매정한 정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오늘 병원에 이송된 거는 사실 시간상으로 오늘 오전 한 7시 15분, 20분 네네네.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검찰이 오늘 오전 9시쯤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백현동 개발 의혹이랑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묶어서 영장 청구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원래 예정된 수순이기는 했어요. 그 18일 보고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18일은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21일 날 보고하고 25일 날 표결을 하는 수순으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빠르게 들어온 겁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백현동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2개 해서 배임, 위증교사, 제3자 뇌물, 외국한 거래법 위반 뭐 등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뭐 이 얘기는 너무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그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어떤 그 사람이 로비스트라고 이제 좀 지목을 하죠. 네.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 특혜 제공해서 민간업자들한테 막대한 이익을 남겨줬다. 뭐 성남시의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이게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800만 달러가 김성태 전 회장 이름으로 갔는데 500만 불은 스마트팜 대납, 그다음에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 방북 대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앞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단식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을 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마치 어떤 사법방해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발언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참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볼까도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격앙된 상태인데요. 네. 핵심은 증거인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속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구속할 때 2가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는 그렇죠. 도주 우려, 하나는 증거인멸. 근데 어쨌든 지금 단식 중이고, 그리고 그 야당 대표이고 또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없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제 구속 사유가 상당하다. 이제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참 그렇죠. 보통은 오늘 이제 단식을 하고 계시던 중이었고 네. 사실 병원에 이송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원래 이르면 오늘이라 그랬는데 좀 늦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관측이 그렇죠.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그 주말 사이- 사이에 그런 보도가 주말 사이에 많이 뭐 났죠.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곧 치료 가면 좀 이게 늦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뭐 오늘 아침에 이송이 되고 바로 한 2시간 사이에 바로 영장 청구가 영장 청구했다. 근데 그렇죠.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왜 그런 맥락이 나왔는지가 이제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검찰총장 얘기하거나 검찰 수사검사가 해야 될 얘기를 왜 법무행정을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답변한 것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전부 한동훈 장관이 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검찰 대변인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역할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면 이 사건은 뭐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든가 아니면 이런 일반론 차원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단식 중이고 단식 때문에 사실 주말 사이에 단식 중단을 요구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면서 막 밤샘 농성을 하고 뭐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민주당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이번 주말 안에.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막 이제 뭐 철야 농성도 하고 막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긴급 의총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딱 9시 되니까 이제 영장 청구를 한다고 그 기자들한테 전부 이제 입장을 이제 풀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하다. 이걸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 김기현 대표가 뭐 단식 중단하고 대표회장 열자고 어쨌든 했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밥투정 같다고 했던 말 사과드린다. 이제 단식 그만하고 건강을 좀 챙겼으면 한다라고 네. 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누가 단식하라고 했느냐 말했다고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 오늘 나갔잖아요. 유엔 총회 때문에 뉴욕으로 갔는데 대통령이 경제 외교를 위한 순방을 앞둔 마당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장 투쟁만 이어가고 있다. 누가 단식 중단을 하지 못하게 막았느냐? 아니면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냐? 이미 여당 대표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대통령은 해외 나가 힘쓰는데 실제로 야당 뭐 하는 거냐? 오히려 회방을 놓고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결행할 때 3가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훼손, 그 다음에 그 등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민생 후퇴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국정 상황이 심각하니까 국정 쇄신과 함께 그때는 이제 개각이었고 그 백드롭으로 붙인 것은 내각 총사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하라라는 3가지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요구가 국민적 요구와 부합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따가 뭐 여론조사 얘기도 하겠지만 국정평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런 국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국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누가 언제 단식하라 그랬어? 뭐 이런 태도로 하고 지금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수정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적으로. 근데 그런 것을 안 한다는 입장을 볼 때 최소한의 어떤 성찰적 태도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누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러이러한 대목에서 부족함이 있었나 보다. 그럼 이러이러한 부분은 고쳐야지. 우리 그렇게 배우고 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왜 단식을 하고 누가 언제 하라고 그랬어? 뭐 막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한다. 안 들은 걸로 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핵심은 우리나라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경제하고 외교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만큼 외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와 외교 정책의 기조가 국익에 부합하는 거냐에 대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에서도 우려와 탄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7월에 최태원 대한상임 회장, SK 회장입니다. 네. 외신기자 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한국이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면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내부 혼란이 올 수 있다. 가장 조심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외교 전문가들이 중국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무역 수지 적자라는 거 이거 풀기 어렵다. 그래서 외교로 먼저 풀고 그래야 중국 시장이 열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다시 그러니까 중국에 비견할 만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정책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성과가 미진하므로 어찌됐든 중국 시장을 버릴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저렇게 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네. 재벌 대기업 회장인 최태원 회장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경과 관련해서도 아리백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거 제대로 대응 못하면 앞으로 우리 못 팔게 되고 반도체 만들어 놓고도 못 파는 상황이 된다. 과정상에 이제 에너지 문제가 그렇습니다. 들어가니까.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해야 되는 네.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지금 판단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아리백에 대해서 무심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냥 다 놓는 거죠. 다른 거 다 떠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 75%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무시해도 돼, 간과해도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여론을 살피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그걸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국제무대에서 이런 발언 일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무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바꿨는데 우리 외교부에서
뭐 검토한다는 얘기는 나왔지만 이걸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도 마찬가지예요. 홍보 예산은 막 증액하고 있는데 오히려 독도 주권 수호 예산 5억 1천에서 내년 3억 8천으로 25% 삭감이 됐고요. 역사 왜곡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연구 사업이 20억 2천에서 내년에 5억 3천만 원으로 무려 73%나 삭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도대체가 민의를 반영한 국익이 우리 외교의 기조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저처럼 막 문제 제기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비판 담론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많이 생기고요.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비단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의 퇴행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이요, 굉장히 참여민주주의가 활발한, 너무 그렇죠. 민주화돼 있어서 불편한 이런 지점도 있지만 집단지성의 힘이 굉장히 큰 나라지 않습니까? 벌써 댓글로 막 반응을 하잖아요. 문제 제기, 건전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죠. 합리적인 문제 제기, 그럼요.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거 얼마든지 필요한 그런 순작용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댓글에 답이 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런 집단지성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 민간 외교관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서 살다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오기 직전에 어떤 전직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보수 언론 기자들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50년을 퇴행했다. 50년이면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이런 우려를 대한민국 최고의 보수 언론 기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괜찮아 무감하게 넘긴다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우리에게 큰 혼란이 올 수 있어서 이제라도 이 뉴스 바사삭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들으시고 정책에 새로운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국회에 제출했어요.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연설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제 뭐 민주당이 이제 주말에 긴급의총 열고 이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지금 현재 국정이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이제 비이성, 비상식, 반국가, 강국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어요. 네.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속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 보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정치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초반이죠. 한 사흘째 제가 갔을 단식했을 때. 단식하고 사흘째 되던 날 제가 금요일 오후에 그 야외에서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양한 뭐 내용을 검토해서 총장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말의 기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가진 않겠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뭐 국민과 이런 국민들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단식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쭉 이 정도 되면 뭔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어떤 측면에서는 오판과 실기가 좀 있다. 이를테면 그렇게까지 안 할 거야. 그렇게까지 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할 거야 했는데 네, 이제 그걸 넘어버려요. 선을 넘어요. 급기야 오늘 이제 박광원 대표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는 인식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극단적 상황으로 가요. 그러면 민주당은 극단적 상황을 상정해 놓고 싸움을 이어가야 되는데,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그래도 이 정도는 하겠지. 이런 어떤 기대가 계속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대는 이제 없애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사독재 때보다 더 지독한 정치 환경이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 군사 정권이 어떤 권력의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YS가 단식할 때도 민정당 사무총장이 찾아가서 뒤를 다 봐드릴 테니 이제 단식 그만하고 미국이나 어디로 가라 이제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잖아요. 역사 기록을 보면. 그런 것처럼 이 최소한의 협상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다 건건이 고발하고 구속시키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사실은 극단적 대립의 상황이 가속화되는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굉장히 대두되는 것은 반정치 담론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 반정치 담론. 예. 그러니까 정치가 완전히 없고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통용되지 않는 시스템의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 없고 일종의 통치만 있는 뭐 이런 거고 결정되면 그냥 따라야 되는 이런 상황. 저는 아닌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허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하진 않지만 극단적 대립을 상정하고 이재명 대표처럼 뭐 전부 단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제 항의 성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당장 다음 주 추석 아닙니까? 그렇죠.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상당히 심각한데 무서워요. 예, 뭐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뭐 하나로마트 같은 데 다니면서 경제 상황 점검을 하고 전달보다 물가가 많이 내렸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친정에 그 일이 있어가지고 장을 같이 봤는데요. 얼갈이 배추 한 박스에 2만 원이고 무가 한 개에 4천 원이고 제수용 조기 한 마리에 10,000원이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시금치가 한 단에 8,000원. 하여튼 저 마트 가서 사과를 살까 말까 심각하게 그 앞에서 고민했어요. 한 개에 정말. 5,000원이라면서요. 뭐 그 약간 정말 상태가 별로 좋지 예. 않은 것도 한 묶음 예전에 뭐 10,000원 이하였던 것도 지금 15,000원, 16,000원, 17,000원까지 하니까 아침에 사과 하나를 깎아 먹는 게 저희 난인데 이걸 먹어야 되나. 그래서 냉동 과일을 대신 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아니 MBC라는 이렇게 큰 회사에 다니는 성지영 기자님도 그런데 아니 많은 분들이 예. 아마 마트 가서 이걸 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그렇죠. 되실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과 하나 사 먹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가 뭡니까? 지금 이념이 최고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념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국민들이 그런 판단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추석이어서 어디 친척 가야 되는데 유가가 또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름값도 올라가지고 웬만하면 버스 타고 가자 막 이런 방식으로 맞아요. 되고 있고 네네. 지금 민생과 경제를 좀 챙겨라. 국민의 안전을 지켜라. 이런 게 사실은 야당의 요구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산 전체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 찍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난달 29일인가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한테 싸우라고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전사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국무위원들이 무슨 그 로마 시대 병정들이 아닌데 전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일을 하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어려운 점을 살펴서 국정 운영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라를 만들 건지를 고민하는 주체들이 국무위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전사가 되라 막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퇴로가 없는 출구가 없는 싸움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 뭐 특검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탄핵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이렇게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이종섭 장관의 탄핵을 했다가 혹여라도 북한에 도발이 있을 경우에 그쵸. 그 안보 네. 위협이 군대, 있으면 그걸 고스란히 이제 민주당이 뒤집어 쓰게 된다라는 정치적 판단하에 그거는 빼고 특검으로 가고 그리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인 인물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트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나서는 이제 동전론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지금 빠르면은 이번 주 내에 이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가 되면 이번 주 중에 지금 수목 이렇게 본회의가 있으니까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25일이죠. 예, 25일 날 의결한다고 봐야 되겠죠. 목요일 날. 예, 네. 의결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명계가 상당히 이제 뭐 이번에 오면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이면 21일이죠. 그럼 25일이 언제죠? 25일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면 네네. 다음 주 월요일. 네, 왜냐하면 21일 날 보고하고 25일 날 표결한다는 게 돌고 있어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보고하면 21일 날 표결할 수도 있고요.
좀 빨라지면 이번 주 안으로 21일이 될 수도 표결이 있고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25일. 그러니까 네. 늦어도 25일 안에는 정리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추석 전에 마무리한다는 전략인 거죠. 이 얘기는 사실 나온 지는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서는 처음에는 사실은 계속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속 곤란을 겪었으므로 이번에야말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결단을 해서 방침을 줘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 방침에 따라서 뭐 가든 부든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번에는 가결이 우세할 거야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식을 결행한 이후에는 비명계가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요.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분란은 대표의 단식으로 끝났다. 사직생의 각오로 단식하는 마당에 무슨 비대위원장 뭐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해서 어찌됐든 오늘 쓰러졌고 그래서 119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간 상태인데 2시간 만에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하고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큰 틀에서 보자면 뭐 소수의 몇 명 라디오 인터뷰하시는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부결 표를 찍을 공산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표결을 해도 부결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요 얘기 좀 전 정부 얘기 네. 이제 또 나오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조사해온 감사원이 당시 고위 관계자 22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죠. 이제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 조작된 걸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긴 감사원 보도자료가 예전보다 상당히 이번에도 보니까 28쪽짜리 보도자료더라고요. 네. 다 읽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찌됐든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고용 통계, 그다음에 이제 가계 소득 이 3대 분야에 대해서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 이제 이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건데요. 네. 지금 감사원은 이런데 감사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의결로 고발 조치해서 수사 의뢰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감사원이 감사를 해봤더니 이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수사 의뢰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건데요. 네. 수사 의뢰를 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귀결될지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뭐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의 비서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뭐지? 이렇게 저처럼 어디 살다가 온 사람들은 새롭다라고 생각할 새로 생긴 조직인가 이럴 때 감정평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감정평가원이 문재인 정부 때 한국부동산원으로 개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쪽을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수 정보를 왜곡해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부에 있는 정책실장 4명 그리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해서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뭐 이런 등등으로 수사 요청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2017년 6월부터 네.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번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부터 시작을 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감사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6월에 누가 실장이었냐? 장하성 교수인데요. 장하성 전 실장이 국토교통부의 집값 변동률 확정치. 이 확정치가 뭐냐면 7일 동안 집값 변동률을 쭉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 날 8일차 되는 날 공표하는 것을 확정치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주중치는 사흘 동안 화수목 사흘 동안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하는 것을 주중치. 그리고 속보치는 7일 동안 조사를 해서 그날로 바로 보고를 하는 게 이제 속보치인데 요거를 다 보고를 해라라고 장하성 실장이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중치보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조사한 것보다 속보치나 확정치가 만약에 더 높게 나왔다. 그럼 왜 그런 거야? 이 사유를 보고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라고 감사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중치를 실제보다 좀 낮게
조작을 해라 이런 지시도 했다라고 감사원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장하성 실장 때만 그랬냐?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실장이 전부 다 이렇게 했다라고 감사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가계소득이나 고용 분야에 대해서도 통계 조작을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여일하게 넘길 수 없다라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 감사 결과가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 뭐 이런 입장이던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통계 조작 아니다. 이거 업무상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예, 노골적인 정치 감사다 이렇게 반발을 정치 감사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를 바꿔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건데 이런 사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조작했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 소득, 고용 뭐 이런 것은 정책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통계 분석, 보완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 자체를 전체 다 불법 왜곡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문제다라는 반대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고요. 사이제 포럼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그 출신들의 그 뭐 대학 교수라든가 뭐 이렇게 연구자들 중심으로 해서 포럼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이 포럼을 통해서도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통계 조작은 애초부터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통계 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부 통계조사 작성에 대규모 인력이 참여하기 때문에 조직적인 조작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부가 이런 통계를 하면 민간기관도 따라서 통계를 내놓기 때문에 다수의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데 뭐하러 그것을 조작을 하겠냐.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그 관련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실무 관료들도 통상적인 업무 협의까지 범죄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토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원은 이제 그와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에 가계소득이 감소한 걸로 나타나니까 당시에 통계청이 해당 통계의 어떤 임의의 가중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해서 2017년 2분기부터 그해 4분기까지 가계소득을 올리는 조작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게 다 풀스토리를 설명드리기에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좀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저임금을 처음으로 16% 이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 2017년도에 원래 하려고 했던 가계소득 조사의 뭐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원래 안 하려고 이제 없던 걸로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신뢰성에 문제가 그렇죠. 있어서. 아니요, 그거는 2018년 조사인데. 2018년 조사고. 네. 그래서 이제 가계동향 조사가 문제가 되면서 이걸 뭐 기자 설명회도 안 열고 뭐 이런 등등의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기자들이 왜 세금으로 그 통계 만들어 놓고 발표 안 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뭐 이랬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내부에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은 사실인데 이게 범죄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전임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통계들에 대해서 조작이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갔던 뭐 여러 연구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서 했던 뭐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다른 통계를 가지고 뭐 그 지표를 만들고 했었던 적은 있는데 그 자체가 조작이다라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잡하긴 한데 여하튼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경제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통계를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어떻게 가중치를 두냐 이런 거는 약간 중요하죠. 연구와 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어떤 식의 판단을 하냐가 또 들어가니까 그거를 통상적인 업무법위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거를 뭐 조작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집권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고 이제 한 보고서 올리면서 네. 중간 결과를 이제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제 글을 올렸어요. 예. 뭐 문재인 정부 기간에 고용률,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지금 뭐 통계 조작했다라고 막 계속 하니까 감사원, 여당, 대통령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종의 반박
조작성으로 올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 이제 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박사가 그 있는 그 연구소의 이제 논문인데요. 네. 여기에서 주로 문재인 정부 때 고용률, 청년 고용률 뭐 사상 최고였고 또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가 감소가 됐고 또 사회보험 가입이 뭐 많이 늘어났고 또 저임금 노동자 비율 그다음에 임금 불평등이 대폭 축소됐다 뭐 등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썼는데요. 이것은 통계 조작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후에 나온 지표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걸로 이제 뭐 크로스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뭐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서 그 검찰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통계청 공무원들 100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다 가져가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의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것도 이제 그 불법의 어떤 증거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지금 참 다양하게 그러니까 전임 정권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일종의 전 정권 수사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검찰로 가져가서 수사할 거냐, 수사한 다음에 재판에 가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대체로 많은 분들은 이게 수사 대상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정책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예컨대 어떤 통계가 발표됐는데 그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문의한 것을 전부 압박이라고 표현을 썼더라고요. 감사원 그 보고서를 보면. 근데 이게 압박이냐 그냥 질문한 거냐 뭐 이게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원인이 뭐냐 배경이 뭐냐 뭐 이런 거 그렇죠. 물어볼 수 있는 예, 거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에서 얘기하면 그걸 무조건 압박으로 여길 수도 있다. 예컨대 뭐 국토부라든가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엔 통계가 이렇게 뭐 바뀌게 된 이유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게 수사해서 밝혀내서 뭐 재판 가서 어떻게 될 거냐. 이 전망은 대체로 무죄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조사받고 수사받고 이러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무죄 날 거다. 그런데 이런 소란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옳으냐에 대한 그 비판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정치가 사라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 정권, 현 정권 뭐 그리고 뭐 이제 여야가 극한 대립의 상황.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사과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댓글에도 계속 나왔는데 네. 이제 민생 문제에 다들 걱정도 많으시고 코로나 때도 버텼는데 요새 재료값 오르고 하니까 맞습니다. 자영업자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정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극한 대립으로만 가고 있다는 이런 생각 국민들께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중도층 지지율이 한 6%포인트 내려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갤럽 조사인데요. 그 전주 대비 2%포인트 어찌 보면 이게 오차범위 안에 있어서 그렇게 큰 흐름을 큰 폭으로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2%포인트 하락한 30일 그러니까 긍정 30일 부정 60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다시 또 60%대로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조사만 그렇고 이번 주 조사에서는 또 다시 부정평가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오랜만에 그 부정평가 60%를 찍었다라는 점에 언론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철수 이전 논란을 비롯해서 계속 이념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어서 보수층에서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서울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이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서울의 지지율이 27%, 전주 34%에 비하면 7%포인트 하락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전, 충청, 세종 여기에서도 4%포인트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여기에서도 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울경 PK 지역도 후쿠시마 오염수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4%포인트 내렸고요. 네. 반면 이제 인천 경기 지역은 전주보다 한 5%포인트 상승한 이런 상황입니다. 70대 이상 지지율은 59%로 전주 대비 5% 정도 그리고 60대 지지율은 50%로 3%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50대, 40대, 30대
그다음에 이제 20대라고 할 수 있는 18에서 29세 사이 이쪽은 전반적으로 지지가 나쁜데 그중에서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40대가 등 돌린 정권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40대가 또 오랜만에 9% 한 자릿수를 찍었습니다. 그 지금 이념에 치중할 때인지 민생과 경제에 치중할 때인지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저는 이 갤럽 조사가 그래도 꾸준히 이제 주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로서는 가장 정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념 성향별로 보수층은 결집을 했지만 중도층은 하락했다라는 것은 당장 있을 10월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도 그 내용이 상당 부분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을 강조해서 보수층 결집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보수층을 제외한 중도와 진보층으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의 구도라는 게 3, 3, 4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30은 보수, 30은 진보, 그 다음에 40 정도가 뭐 중도. 기타 정당 플러스 이제 중도 이렇게 있는 건데요. 이 40%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 세게 이념을 해놓고 내년 총선에서 어떤 전략적인 터닝 포인트로 중도 전략을 쓰려고 할지 아니면 중도를 아예 포기하는 전략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권 내부에서 상당한 설왕설래들이 있고요. 네. 오늘 또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랬는데 지지율이 1.2%포인트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는 1.2%포인트 떨어졌죠. 예, 네. 떨어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5.3, 민주당은 46%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 지지율이 10%로 떨어져도 개혁은 한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그 개혁의 방향이 옳은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경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즈음에서는 대통령과 내각 그리고 여당에서는 깊이 있게 판단을 해서 보수 언론도 지금 우리 정치가 50년 후퇴했다고 우려하는 마당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선진적으로 변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지금 언급된 여론조사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만 아까도 이제 강서구청장 네. 보궐선거 얘기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대진표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시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된 상황이죠.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대표 출마하고 막 그런다 그럴 때 기자들이 돌돌권 막 이랬거든요. 돌돌권. 예, 돌고 돌아 권성동 막 이런 거였는데 이 돌돌김인 거죠. 안 그래 도로 김태우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모든 기자들이 네. 그렇게 도로 뭐 김태우 막 이렇게 얘기를 다시 김태우 빈자리에 다시 김태우 막 이제 이런 제목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던데요. 네. 맞죠. 본인 때문에 이제 본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본인은 공익정보 제공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1심 그리고 2심 그리고 대법에서조차도 단 한 번도 공익정보 제공자라고 그 신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분의 신분을 공익정보 제공자라고 인정을 했지만 네. 우리 법원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출마를 한다는 건데 사실은 사면복권이 이례적으로 짧았습니다. 석 달 만에. 이런 적도 전 못 본 것 같아요. 뭐 과거에 있기는 했어요. 아주 예전에 있기는 했었는데 그게 뭐 그래서 다시 출마하는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예. 이렇게 다시 사면복권이 출마 빨리 됐더라도 보통은 맞습니다. 이제 본인의 정확하십니다. 빈자리를 다시 채우겠다고 나오는 경우는 역사상 처음이네요. 처음이죠. 예, 그렇죠. 네. 맞아요. 과거에 사면복권이 이렇게 빨랐던 적은 몇 차례 있었는데 복권 받자마자 출마를 하는 것은 이분이 처음인 것 같네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찾아봐야겠지만 예. 좀 보기 없었던 드문 것 같아요. 보기 드문 케이스죠. 광경이긴 해요. 대체로 네. 아니 그리고 사면복권 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하튼 그래서 김태우 후보의 출마를 염두에 둔 그
사면 복권 아니냐. 사면은 그럴 수 있는데 복권까지 시켜준다는 것은 출마하라고 아예 하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는 무공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쵸. 예, 무공천하고 우리 때문에 생긴 선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또 후보를 내느냐. 무공천한다라는 입장이 강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누구의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면 복권을 해준 사람의 이제 의도가 무엇이냐, 관철된 이제 무엇이냐라고 길을 쫑긋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상황이 됐죠.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건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 김진선 후보 있습니다. 예비 당협위원장, 후보로 네. 예 당협 그 위원장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경선을 했던 전직 강서구 부구청장 출신의 뭐 공직 경력이 36년 된다고 하고 그 동네만 이제 오래 살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볼 만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경선 과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사무총장이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멘트로 넘어갔는데 관련해서 사실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에 이의 제기를 하고 그 조작에 해당하는 불법의 증거들을 제출하겠다라는 게 이제 김진선 후보 측의 입장이기는 한데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쪽에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거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별로 이렇게 개념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의 주의 주장일 뿐이다.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후보를 바꾼다든가 뭐 다시 재경선을 한다거나 뭐 이런 판단은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태우 대 진교훈 이게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자 대결이고 그리고 또 그 밖에 다른 군소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출마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11일부터 12일 강서구 유권자 8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진교훈 후보에게. 네. 네. 그냥 민주당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교훈이든 누구든 뭐 상관없이 민주당 후보에게 10% 이상 친다. 이제 이런 결론을 얻었다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진교훈, 김태우 두 후보를 놓고 봤을 때는 진교훈 39.4, 김태우 28.1 이렇게 나오는데요. 각각 11.3%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그 두 차례 정도 돌렸다고 해요.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에서 자체에서 이 김태우 대 이제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꼭 진교훈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여러 후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3명의 후보로 압축됐었다가 전략 공천을 한 케이스인데 이 민주당 후보로 돌렸을 때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겼다. 그때 나왔을 때 17%부터 15%까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여론조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공개는 안 합니다. 공개는 안 하고 그래서 있군요.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국민의힘 여론조사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상황은 좀 이런 것 같고요. 당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상당히 신경 쓰는 선거가 됐어요. 사실상 내년 총선을 앞둔 모의고사 형식의 그 예비고사 형식의 이제 선거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단식을 중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관심 갖는 사안이 바로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하고요. 많은 민주당 인사들은 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인데 그 중에서 정말 그 절대 부정 뭐 이런 평가층이 50% 내외이기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민주당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쉬운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노력은 하겠지만 한 자릿수 최소한으로 해서 질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지더라도 있습니다. 두 자릿수는 아니고 한 자릿수로 지면 한 젖잘 싸다. 자릿수인데 더 이렇게 비율이 낮은 비율이 낮은 상태로 지금 현재 판세는 쉽지 예, 않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근데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두 자릿수로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당 내부에서는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했지만 어찌됐든 이분을 내보낸 그분의 뜻이 관철됐으므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선거가 이제 보궐선거라서 사실은 이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 사실 별로 높진 않잖아요. 보궐선거 그렇죠. 원래 예, 역대 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근데 이번 선거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모의고사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이런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니까 이게 앞으로의 총선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고민이 이제 좀 궁금한 대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특히 강서구는 호남과 충청 출신이 많이 사는 동네. 그러니까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비교적 호남과 충청 인구가 많이 사는, 그러니까 영남권 출신보다는 호남과 충청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국민의힘에게는 열세 지역인 것임은 틀림이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있었던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심판,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심판, 이런 심판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내년 총선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앞서 쭉 길게 설명을 드린 대로 어찌됐든 지금 뭐 경제와 민생에 대한 불만이 많이 이렇게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교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비롯해서 대일, 대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동안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던 시장이 축소되는 측면,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심판 여론이 더 우세지지 않겠냐라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지표로도 정권을 지지하는 여론이냐 아니면 정권을 견제하는 여론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비등비등했다가 상당히 심판 여론이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는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는데 그 서울의 여론을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구별로 25개로 분화해서 보면 강북의 여론과 강남의 여론, 또 뭐 강서와 강북의 여론, 뭐 강동의 여론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결과로 귀착될 수도 있고, 그 여세를 몰아서 민주당이 뭐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 혹은 또 그 뭐 향배를 뭐 잡는 어떤 그 키맨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내년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반대의 상황을 만들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이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 이념 중심에서 벗어나서 실리, 실용, 그리고 중도, 그리고 경제와 민생 쪽으로 옮겨와야 그게 팽팽한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뉴스 바사삭, 오늘 하루도 바사삭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날 12시 30분에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very word you say, just like a prisoner, I'll give in to all your ways. No, I won't talk too much, and I won't move, and I won't ever judge nothing you do. You got a prisoner, my heart is forever yours. Now my world keeps turning for you, and the stars keep burning for you. Baby, I'm your prisoner, caught within your eyes. Baby, I'm your prisoner, captive of your smile. 텐 투옹 부옹 하이는 나의 내부자이자 비장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팔을 잘라버릴게요. 나는 그의 소위 관계와 계획이 나에게 한 푼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 후 이틀은 아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추벤벤의 가족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러 오지 않았습니다. 좌우 텐도 사라졌습니다. 회사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추벤벤과 친했던 관리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한 충성심을 온갖 방법을 다해 표현했습니다. 나는 벽 꼭대기에 있는 풀들을 모두 무시했고, 나는 어디에도 서 있을 수 없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철저한 숙청이다.
화요일 아침에 나는 재무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퀴투트레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총지배인인 루 엔지오씨 마이가 아래층에 혼자 있었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할 수 있도록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흥미롭게도 그 여자는 며칠 전에 나를 지적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솔선하여 사과했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녀를 소회의실로 데려가서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나는 교실 문을 열었다. 루 엔지오씨 마이가 옹기종기 앉아 있습니다. 며칠 만에 그녀를 보지 못한 그녀는 더 나이 들어 보였고 10살은 되어 보였고 머리의 절반 이상이 백발이었고 눈은 얼굴에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격성은 남아있지 않았고 단지 피로와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가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자마자 내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아직 총책임자가 아닙니다. 내가 틀렸어. 다 내 잘못이야. 그녀는 울었고 계속해서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이고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난 당신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빨간 책을 꺼내서